신라불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수업에는 신라불교에 있어 가지고 문화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는 이 바깥으로 드러난 부분 말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부분, 그러니까 사유세계, 생각의 세계라고 하는 게 신라 사람들은 어땠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제목을 처음에는 잘못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도 경주하다 보니까 경주라고 제목을 다 잡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세미나 하고 경주라고 하는 제목을 왕영스라벌로 바꿨습니다. 이 스라벌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지금도 씁니다. 그러니까 경주스라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지명을 쓰죠.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지명이 사실은 경주의 옛 이름을 빼앗아간 이름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주 사람들을 이제 경주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경주 내려와서 사는 지가 이제 한 7년쯤 되거든요. 7년 정도 되는데 경주 사람들은 바보다. 경주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경주 강의를 하러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분이십니까? 경주 분이십니까? 예, 그러면 바보시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경주라고 하는 지명에 경자가 깃벌 경자예요. 왜 깃벌인가 하면 신라의 마지막 대왕 경순왕이 나라를 통째로 들어다가 고려 태조 왕건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에게 바치면서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후삼국 통일을 완성을 하니까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고 깃벌경자 경주, 깃번고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경주 사신관으로 경주를 관리하는 지방장관으로 경순왕을 임명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경주예요. 원래 이름은 스라벌이죠. 그래서 저 스라벌이라고 하는 이름, 사실은 경주 사람들은 빼앗겼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이하게도 지금 선산도리사 입구 산문입니다. 산문인데, 이 선산도리사가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사찰이에요. 그냥 헌정 전해져 오고 역사 기록에만 있던 사찰인데, 이 선산도리사라고 하는 절을 도문이라고 하는 큰 스님께서 이거 30년대부터 해서 60년대까지 땅 구입하고 다시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분께서, 도문스님께서 도문스님의 스승이 되시는 스님, 일제시대의 스승이 되시는 스님이 이제 백용성이라고 하는 스님이십니다. 3.1 독립기념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단 2명의 불교 성녀. 한 분은 만해 스님이고 한 분은 용성 스님입니다. 용성 스님이 한글로 불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평생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절 입구에 산문에 가면 오늘날에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선산도리사 산문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어요. 우리 한글 읽는 순서로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동 최초 가람 성지 태조산 도리사라고 하는 절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해동 최초 가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절은 고구려 평양성 앞에, 성문 앞에 세워졌던 성문사 혹은 소문사라고 하는 절이 첫 번째 절이에요. 이불란사와 성문사라고 하는 두 개의 사찰을 지었거든요.
그 다음에 백제로 가면 백제가 한양에 있을 때, 한양에 도읍을 하고 있을 때 첫 번째 불교를 받아들이고 첫 번째 절을 짓게 됩니다. 지금 뭐 영광 가면 첫 번째 그 불교 도래지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고요. 항구에 내리면 수도로 바로 가겠죠. 그러니까 수도에 먼저 절을 지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시면 잠실 옆에 강동으로 넘어가면서 암사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암사동의 암사가 이 최초의 백제 가람입니다. 그래서 바위절이거든요. 아주 큰 바위 돌 위에 절을 지었다고 해서 바위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왔어요. 그래서 그 암사가 지금까지 이름이 남아서 서울의 지명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짓는 사찰이 사실은 이 구미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요. 구미는 근현대 시기에 발전한 동네라서 사실은 선산이 되겠죠. 선산에 있는, 사실은 신라시대 때는 이 지역이 상주라고 불렸어요. 여기가 북상주의 서쪽 끝에 있는 동네입니다. 경산이 하상주예요. 그래서 경산이 하상주고 이 선산 상주 일대가 이 북상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상주의 한쪽 끝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고구려 성녀 묵호자라고 하는 성녀가 들어와 가지고 선산군에 있던 지역 유지 모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장자의 집에서 불교 포교를 한 거죠. 이게 신라 불교의 최초 포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1900년대 중반 넘어서 이 도문스님께서 신라 불교 초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찰을 건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신라불교를 이야기하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아도화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아도는 스님 이름이니까 본명이겠죠. 성씨는 아니죠. 우리나라 역사에 아시성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아시성인가 하면 고려 말 조선조 초에 여러분들 아실 만한, 쉽게 기억하실 만한 스님 중에 무학 스님이라고 있어요. 태조 이성계의 왕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한양 서울에 경복궁 터를 정한 분이 무학 스님이죠. 그래서 십리만 더 가면 터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왕십리라고 하는 동네도 생겼죠. 근데 그 무학 스님의 스승이 나옹해건이라고 하는 고려시대의 왕사인데, 이 나옹해건 스님이 성씨가 아시예요. 근데 우리나라 유일하게 등장하는 아시입니다. 근데 가문이 어떻게 되고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성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아도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선산에 와가지고 신라의 불교를 처음 전한 고구려 출신 스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잘 고민을 해보면 이 아도라고 하는 이름은 스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스님을 부르는 다른 명칭입니다. 아도라고 하는 게 삼국유사에 보면 아독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머리 많이 빠지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대머리라고 하는 민머리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263년에 여기에 불교를 처음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학자들은 별로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게 372년, 그 다음에 백제의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게 384년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약 220년 앞서가지고 불교가 전해졌다, 신라에. 자, 신뢰가 잘 안 가는 기록이죠. 그 다음에 이 아도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여러 번 기록이 나오는데 263년에 첫 번째 나오고 450년경에 두 번째로 기록이 나옵니다. 451년경에 여기 선산에 와가지고 모래장자네 집에서 머물고, 근데 263년 기록에도 선산에 와가지고 모래장자네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520년대 기록에 역시 선산에 와가지고 모래장자네 집에 머물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520년대 기록에는 모래장자네에 머무는데 왕의 딸이 병이 납니다. 신라왕의 딸이 병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사신이 특효약이라고 얻어와서 바치는 게 우리 오늘날 피우는 향 있죠. 향을 들고 와요. 그래서 이 향을 이용하면 공주님의 병이 나을 수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니까 신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향을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어떻게 쓰는 물건이고 갈아 마셔야 되는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잘 몰라서 이 향이라고 하는 물건을 이 밑에 신하한테 돌려가지고 전국을 돌려요. 전국을 돌렸는데 여기 선산에 있는 모래장자네 집에 있던 아도라고 하는 스님이 사용 방법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려주고 난 뒤에 공주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왕이 이 경주의 왕성의 한쪽 옆에 절을 짓겠다. 절을 지어서 머물겠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요 기록이 신뢰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신뢰하기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 번 나오고 다시 451년 기록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451년 기록은 아닙니다. 420년대부터 451년 사이에 여기 선산에 와서 머물면서 모래장자내에 있으면서 불교를 신라에 전한 이름으로 묵호자라고 하는 스님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묵호자라고 하는 이름도 이 자자는 보통 이제 논자자 혹은 성인 이름 뒤에 붙이는 높일 사람 인자를 높여서 부르는 겁니다. 근데 묵호라고 하는 이름이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 묵호의 묵자는 거물 묵자, 호자는 오랑캐 호자예요. 그래서 풀이하면 검은 오랑캐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묵호자라고 하는 이름하고 아도라고 하는 이름이 둘 다 스님을 일컫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아도는 머리가 없는 사람을 표현하는 명사고, 이 묵호자라고 하는 이름은 스님들은 요즘 여러분들 스님들 옷 입고 다니시는 거 보면 회색 옷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회색이 아니고 이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그걸 불교 안에서는 청의라고 불러요. 청이라고 불러요. 푸른 옷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래 성녀들은 인도에서 시체를 동네 바깥에 숲에 버립니다. 숲에 버린 시체가 입고 있는 천을 모아가지고 직사각형으로 연결해서 둘러서 입어요. 그러니까 온갖 색깔이 다 섞여 있는데 기워서 하나의 천으로 연결한 다음에 빨고 또 빨고 하면 이게 색깔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염색을 할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염색하거나 그냥 흙으로 염색합니다. 흙으로 염색하면 노란색이 돼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오시는 선생님들 보시면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북쪽으로 전해지는 쪽에서는 옷을 세탁까지 해서 입을 정도가 안 되니까, 아니죠, 염색까지 해서 입을 정도가 안 되니까 점차 이 푸른색 옷의 전통이 생겨납니다. 근데 요 색을 좀 더 강조해 가지고 입을 경우에는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검은색의 옷을 입은 성녀, 이런 개념
그러니까 무너진 색깔의 옷을 입은 성녀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또 하나가 이 무코자가 말 그대로 남쪽 오랑캐다. 왜냐하면 남쪽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올라오는 불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동남아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요즘 사용하기는 인종차별적인 호칭이라서 좀 그런데 인도진 이렇게 불렀어요. 얼굴 까만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남쪽에 얼굴이 까만 오랑캐였을 가능성. 이런 형태의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고 있는 이런 형태의 옷은 아마 안 입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요즘 스님들이 입는 옷에 비추어서 만들어져 있는 상이죠. 요건 이제 고려시대의 석탑입니다. 그런데 특이합니다. 고려시대의 석탑인데 신라의 불교가 전해지던 초기의 석탑을 흉내를 냈어요. 신라의 불교가 전해지던 초기의 석탑이 대부분 어디에 몰려 있는가 하면 안동 지역하고 경주의 분황사에 가면 이 표본이 있습니다. 모전석탑이라고 부르는데요. 벽돌을 흉내내서 돌을 깎아서 샀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벽돌탑의 모양을 지니고 있는. 근데 아마 아도화상이 선산에 불교를 전할 때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선산에 불교를 전한 걸 저는 대략 한 451년경으로 봅니다. 혹은 430년에서 451년 이렇게 보는데 왜 451년으로 보는가 하면 451년에 저쪽 낙동강 아래쪽에 우리 낙동강 옆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낙동강 하류 쪽에 김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김해라고 하는 동네에 최초의 절이 451년에 세워져요. 450년 아니면 451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김수로 왕의 부인 허왕옥 왕후를 위해서 절을 세우고 왕후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게 451년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기록을 가지고 451년에 무코자 혹은 아도화상이 선산에 들어왔을 거다라고 짐작하는 이유는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교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배경으로 해놓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구본입니다. 지구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돌죠? 지구가 자전합니다. 그죠? 자전할 때 어디에서 어디로 돕니까? 자, 헷갈리시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돕니다. 그죠? 서쪽으로 동쪽으로 도니까. 자, 적도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도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물이 이렇게 가서 대륙에 부닥쳐요. 땅에 부닥칩니다. 땅에 부닥쳐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올라옵니다. 이게 태평양 전체에 물이 돌아서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물길이죠, 일종의. 바닷물길입니다. 그래서 이 물길 중에 우리나라 근방을 흘러가는 물길로 제일 유명한 게 쿠로시오라고 하는 해류입니다. 흑조류라고 부르고요. 필리핀 루손섬 근방에서 출발해가지고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를 거쳐서 제주도와 큐슈 사이, 우리 대마도 앞바다를 지나가죠. 대한해협을 지나가서 동해의 영덕쯤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하고 부닥쳐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해류가 또는 태평양에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는 해류가 황해바다로 거의 안 흘러요. 황해바다로 안 흐릅니다. 왜냐하면
만약 저 물길이 황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요, 황해바다가 황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중국 황하가 계속 누런 흙탕물을 쏟아내기 때문에 물 색깔 전체가 누른 거거든요. 근데 계속 새로운 물이 섞이면 색깔을 유지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중국 쪽으로는 안 흘러요. 동남 쪽에서 올라오는 물길이. 자,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다음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왜 불교 이야기하는데 고인돌 이야기하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고인돌은 우리나라에서 약 한 3,500년 정도 전부터 해가지고, 약 기원전 3,500년 경부터 해서 기원전 1,000년 정도까지, 논농사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진, 무덤이죠. 근데 이 고인돌 문화를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학교 수업 시간 들었던 거 기억하시면 고인돌에 두 가지가 있어요. 북방식 고인돌, 남방식 고인돌. 그래서 제가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북쪽에서 출발한 북방식 고인돌, 남쪽에서 출발한 남방식 고인돌. 그래서 북쪽은 탁자처럼 다리가 길고 남쪽은 조그만 돌만 고여놓는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북쪽 고인돌은 북쪽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다 남쪽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실제 고인돌의 세계적인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유럽의 영국, 프랑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지역에 대량 분포하고요. 인도의 남부 지역에 대량 분포합니다. 그 다음에 대만이죠. 타이완을 거쳐서 큐슈 지역하고 우리나라 한반도 만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고인돌의 밀집도가 제일 높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 지에만 고인돌을 썼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아직도 고인돌의 무덤을 써요. 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죠. 지금도 궁금해지더라니까. 인도네시아 인구가 한 3억여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안에 계속해서 고인돌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고인돌 문화의 원류가 남쪽에 있다라고 알 수 있어요. 이 남쪽에 있는 고인돌 문화가 뗏목과 같은 원시 배를 타고 북쪽으로 흘러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경주, 김해 이런 지역은 일찍부터 남쪽 동남아시아 쪽에 영향을 받는 문화권이다. 우린 계속해서 중국의 문화의 영향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땅을 통해서 육지를 통해서 오는 문화도 중요하지만 바다를 통해서 오는 문화도 무지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문화의 혜택을 동시에 받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전삼국 시대,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앞에 진안 변한 마한의 시대, 그 다음에 사국 시대, 가야가 존재하던 시대. 그러니까 가야가 있던 김해, 신라가 있던 경주, 이 지역들이 다 동남아시아의 물길을 타고 오는 문화, 그 다음에 만주 지역을 거쳐서 유라시아 초원지들을 거쳐서 오는 내륙 문화, 중앙아시아 문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바다 건너오는 문화, 이 세 가지 문화를 동시에 묶어내는 데예요. 이런 문화권에 존재하는 지역이 이 한반도 남부 지역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이렇게 고인돌이 있다고 표시해 놨는데요. 저 중국의 고인돌이 다 합해서 15기쯤 됩니다. 절강성에 한 7, 8기, 그 다음에 산동반도에 한 2, 3기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동남아시아하고 교류할 때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가
광주거든요. 홍콩입니다. 홍콩에 내려가지고 내륙길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 지역은 항상 오늘날의 복건성, 광동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중국 사람들에게 500년대, 600년대 될 때까지 오랑캐 땅이에요. 그래서 불교 역사 중에 보면 되게 유명하신 분이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한 작품 정도는 계실지 모릅니다. 달마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달마대사가 천축에서 오죠. 천축에서 와가지고 530년경에 불교 선종을 전하는데 이 달마대사의 6번째 제자가 6대 제자가 손자뻘로 6번째 손자, 정손자 다음이죠. 고손자 다음이죠. 6세가 되는 제자가 해능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근데 이 해능이라고 하는 스님이 오조 홍인이라고 하는 스님 밑에서 와가지고 중국 본토에서 공부를 배우는데 다른 제자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오랑캐가 뭐 글을 안다고. 오랑캐가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 오랑캐라고 불렸던 육조 해능 스님이 광저우 사람이에요. 홍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중국 문화의 영향이 안 들어가던 지역에 속한다. 그래서 문화의 소외지대다라고 하는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게 이제 조금 더 크게 키워놓은 건데요. 하나 더 키우겠습니다. 요건 이제 백제가 어디까지 교역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린 기록입니다. 백제사 전공하시는 선생님께서 그린 기록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다녔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록이 이겁니다. 이렇게 중국 바닷가를 따라서 해로가 있었다. 상상할 수 없는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길을 따라서 옮기는 것은 가능한데 이 물길 따라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저걸 아는 이유가 500년대 중국 인도 스님들이 이 인도 차이나반도 푸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기원 후 1세기경부터 해서 기원 후 7세기 정도까지 한 600년 정도 인도 차이나 반도를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푸난이 아주 불교 왕국이었는데 이 푸난에서 중국으로 오려고 했던 스님이 표류한 기록이 있어요. 여기쯤 나와가지고 배를 탔는데 배가 여기쯤 와가지고 계속 공중에 떠 있어요. 여기 중간쯤에. 바람도 없고 물길도 없으니까 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한 달 넘게 정체하다가 또 밀려간 곳이 어딘가 하면 여기 산동반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육지에 바로 붙어가지고 동해변을 따라 중국의 동해를 따라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바람, 그 다음에 물길을 따른 항해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거의 이 큐슈, 오키나와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동남아시아 쪽에 문화가 올라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문화가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방향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오키나와를 거쳐서 큐슈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 하나가 중국으로 들어와가지고 광동, 홍콩에서 내륙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동쪽으로 오는 거. 이 두 가지 루트를 타게 됩니다. 불교도 역시 이 길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있는 길을 타고 들어오죠. 스님들이 무슨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없는 길을 만들어서 오겠습니까? 자, 그 중에 백제 기록 중에 이 중인도까지 기록은 520년대에 백제 왕이 인도까지 성녀를 파견을 해요. 스님들을 파견해가지고 인도에서 경전을 가져와서 중국에서 백제에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자, 요게 경주입니다. 요게 경주거든요. 요게 경주고 우리가 있는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선산입니다. 구미 선산 지역이죠.
자, 여기가 김해입니다. 낙동강 물길이거든요. 이 낙동강 물길이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고구려 성녀가 신라를 왔다면 태백산맥을 넘어서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장수왕이 남하할 때 남쪽으로 공격해 올 때 산맥을 따라서 달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군대를 동원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님들이 쉽게 들어왔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지를 걸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국경선에 대한 경계는 되게 철저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입국 할 때 출입국 사정 받는 것처럼 신라, 고려, 백제 시대도 다 출입국 사정 다 받아요. 근데 저는 고구려 스님인 묵호자 또는 아도라고 하는 스님이 어떻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백기를 타고 남쪽으로 돌아서 김해에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까지는 신라 북부 지역에 불교가 없어요. 불교 흔적이 없어요. 불교 흔적이 있으면 육지를 따라서 차츰차츰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영주 지역에 한 500년대 정도 지나면 고분벽화가 하나 남아있는데 연꽃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왔을 거다 그쪽에도 라고 생각하는데 영주 지역에서 여기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못 걸어옵니다. 자, 이런 생각. 근데 바닷길, 그 다음에 수록길은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수록길을 따라 있는 항구마다 관청이 설치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항구 중에 하나가 여기쯤 돼요. 왜냐하면 여기라야 정상입니다. 백제, 가야, 신라가 접경하는 지역이거든요. 자, 요런 지역이라서 이 물길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여기가 구미가 아마 낙동강 물길을 타고 올라온 사람들이 신라로 입경하는 관문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분명하게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김해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도는 건 되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가 하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부하 함대가 아마 노량해전 하기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전투를 하다가 부산포 앞바다에서 전투를 하다가 물길에 휩쓸려요. 그리고 거의 이 울릉도 독도 지역까지 다 올라갔다가 돌아오는데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근데 조선시대 해류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배가 종류가 다릅니다. 신라시대 때는 배가 아래쪽이 뾰족한 첨저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조선시대 판옥선은 바닥이 평평한 배입니다. 바닥이 평평한 배는 강에서 사용하고 뾰족한 배는 바다에서 사용해요. 물결에 안 흔들리기 때문에.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경주로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 모래장자가 낙동강을 타고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침 이 시기가 가야에서 김해에서 첫 번째 절을 짓던 시기하고 일치한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아마 이때 아도 화상이 불교를 가지고 들어왔을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 화상을 이야기를 할 때 신라 불교의 깃털이다, 신라 불교의 출발점이다 정도가 아닙니다. 신라 불교의 전체 토대를 쌓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상국유사를 지은 일현스님, 바로 옆에 가면 군의군이 있죠. 사실은 군의에서 상국유사 안 지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상국유사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거 군의뿐 안 계시죠. 자,
삼국유사 대부분의 내용을 호고산 운문사, 청도에 가면 운문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달성군 쪽에 있을 때 집필을 하셨다고 보는데 이 마지막에 머물렀다가 입적하시는 절이 군위에 있는 인각사거든요. 그래서 인각사에서 지은 것처럼 하는데 먼저 브랜드화 시키는 데가 냈거든요. 그래서 삼국유사면이라고 붙여버리니까 삼국유사를 거기서 지은 것처럼 되죠. 어떻게든 잠깐 딴 이야기로 했는데 삼국유사를 지은 일현스님께서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갔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불교사를 서술하는 장면, 신라불교사를 서술하는 장면에 이런 내용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도기라. 아도가 신라의 깃털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이게 시기적으로는 되게 뒤에 만들어진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일현스님이 전하는 기록, 그 다음에 신라에 남아있던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에 전사가 있는데요. 아도라고 하는 스님의 태생이 나옵니다. 고구려 여인 고도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고도령이 중국에서 온 스님을 만나가지고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님이 중국 스님이 고구려에 와가지고 불교를 포교하다가 다시 귀국하셨는데, 귀국하시고 난 뒤에 갑자기 애가 태어났어요. 자, 이 아이의 이름이 아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불교 공부를 시켜요. 불교 공부를 시켜가지고 키우는데, 일정하게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아도 화상이 제가 신라로 가서 불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아들 아도 화상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라는 전 시대의 부처님이 가르침을 펴던 땅이다. 그러니까 불교는 전생, 현생, 내생 이런 이 윤회를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의 부처님은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 시대, 다른 부처님의 시대, 바로 앞에 부처님의 시대에 7분의 과거 7불이 계시는데, 과거의 7분 부처님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 현세 부처님이고, 바로 앞에 부처님이 가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처님이에요. 이 가섭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세상을 오셔가지고 중생을 교화하실 적에 어디에서 절을 짓고 중생을 교화했는가 하면 신라 서라벌 땅에서 절을 짓고 중생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이번 부처님이 아니라 전생의 부처님 때부터 불교하고 인연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서 포교를 하면 길이 이 땅에 터전을 만들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면서 전세 부처님이 있을 때 지었던 절터 7곳을 가르쳐줘요. 아들한테. 그 7군데가 지금 여기 나오는 7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금교 동쪽의 청경림이입니다. 이게 지금 경주 가시면 여러분들 아마 그 월지 근처에서 월정교라고 하는 다리를 보실 텐데, 그건 이제 왕궁에서 남쪽 들판으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월정교, 일정교라고 하는 두 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거 말고 서쪽에 흐르는 강이 형산강이에요. 그 형산강에서 근천 쪽으로 강을 건너서 연결하는 다리 이름이 금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금성으로 들어가는 다리이기 때문에 금교인데, 그 금교 앞에 청경림이라고 하는
뭐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역사학자들한테, 역사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신성한 숲,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신성한 숲이 아니고요. 경주가 좀 특이해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특이해서, 지금 그냥, 신성한 숲이라기보다는 홍수를 방어하는 숲입니다. 청경림이라고 하는 숲이 있고요. 그 청경림 숲자리에 짓는 절이 신라 최초의 사찰, 홍윤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그 다음에 삼천기라고 하는 것은 천이 세 개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주에는 이 삼천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왕궁 앞을 흐르는 남천하고 건천에서 흘러나오는 건천하고 형산강이 만나는 자리에 해당하고요. 또 하나는 북천이라고 그러는데 보문단지에서 경주 시내로 흘러 들어오는 강이 있어요. 그 강하고 형산강하고 형곡이라고 하는 이 경주 뒤편에 계곡 들판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의 강이 만나는 곳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저쪽 건천에서 흘러나오는 강과 남천이 만나는 곳에 지은 절이 영흥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세 번째가 영국 남쪽에 지은 황룡사입니다. 황룡사는 워낙 유명한 절이라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궁의 북쪽에 있는 분황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다행히 지금 분황사는 남아있고 황룡사라고 하는 절은 터전이 다 남아있어요. 터가 다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사천미인데 모래벌판이 펼쳐진 꼬리에 해당하는 자리,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영묘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다고 그래요. 여섯 번째는 신유림인데 낭산이라고 하는 산의 남쪽 기슭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천왕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서청전인데 지금 경주 가시면 제가 근무하는 동국대 맞은편 경주 시내에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도 여기 절터가 남아 있습니다. 담엄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요 일곱 군데 절터를 가르쳐 주고 모두 전불시대의 절터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물결이 길이 흐를 곳이다. 네가 그곳으로 가서 전법하면 석존의 제사,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사가 신라 땅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요. 자, 이게 좀 생각해보면 제사가 옮겨온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 대돌보가 통째로 옮겨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불교의 본거지가 경주 땅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 고도령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이 450년대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절을 짓는 건 527년부터 해가지고 차례로 짓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짓게 되는 절이 천왕사, 사천왕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들이 신라 경주 안에 있었던, 지금의 시가지 안에 있었던 제일 큰 절들이에요. 그런데 이 절들을 짓게 되는 과정이 되게 재미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보고 제가 잠깐 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학자분께서 지금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좀 뒷담화를 하겠습니다. 이 신라 왕릉들이 경주 구경 가면 시내 한가운데 있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학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왕릉을 여기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신성한 땅이었기 때문에, 신성하게 여기는 땅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가 하면 신라 사람들은 처음에 6개의 촌을 가지고 있었죠. 육촌이라고 부릅니다.
육촌이 있는 곳에 고조선 혹은 부여의 유민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경주로 이주해 들어와요. 경주로 이주해 들어오는데 그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이 박씨, 석씨, 김씨입니다. 자, 이미 육촌의 땅이 있죠. 경주 시내 한가운데를 두고 육촌의 땅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획이 분명해요. 근데 새로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이 이 사로 육촌을 배경에 업고서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럼 어디 땅을 차지해야죠? 6개 중에 1개 촌락으로 들어가면 그 촌락이 커져요. 그럼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눠서 통치하는 게,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도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여기 남천이라고 써진 자리입니다. 이게 남산 바로 끝머리에 있거든요. 이 시내 지역은 630년이 지나야 오늘날처럼 사람이 사는 땅으로 바뀝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형산강이라든가 본문단지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넘쳐가지고 홍수가 넘치면 물이 고여서 안 빠지는 저습지예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약간 높은 지역, 이 지역에 털을 얻어서 차지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지역밖에 무덤을 설 자리가 없어요. 다른 데 설 자리가 없어서 쓴답니다. 처음엔 남산기슭에 살짝 써봤는데 산에 무덤을 써본들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니까 약간 높은 들판에 크게 무덤을 지어서 자기들 세력을 과시를 하는 겁니다. 왕의 세력을 과시를 하는 겁니다. 그 왕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무덤을 짓는데 처음에 한 250년경부터 무덤을 짓기 시작해요. 여기에. 근데 처음에는 주로 철제 무기를 넣습니다. 철제 무기, 철제 갑옷 같은 걸 넣어요. 김해 가시면 김해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철제 무기, 철제 갑옷입니다. 근데 한 300년대 말쯤 돼가지고 400년대 넘어갈 때쯤 되면 안에 철제 무기가 사라져요. 철제 무기는 흉내만 내고 형식적으로만 넣고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들어올까요? 황금으로 만든 장신구, 그 다음에 황금보다 더 비싼 구슬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구슬치기 많이 하셨죠? 오징어 게임에도 구슬이 나오는데 구슬이 황금보다 비쌉니다. 근데 이 구슬들이 전부 다 대부분의 원산지가 어딘가 하면 인도네시아하고 동남아시아예요. 어떤 경로를 거쳐서 들어왔던지 간에 신라 경주의 왕릉 안에 한 370, 80년경부터 해서 500년대 초반까지 왕릉이 더 서여지는데 안에 있는 무덤들의 무덤 내용물이 바뀌어요. 구슬과 황금 장식으로. 근데 황금은 경주에서 나온 겁니다. 형산강에서 사금을 뜨면 나와요. 자, 근데 금세공하는 기술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뭐 일본 학자들 중에 일부는 로마의 세공 기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든 그런저런 이야기를 다 포함해서 경주가 대개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동남아라든가 이쪽하고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졌던 지역이다 라고 하는 이 내막들은 볼 수 있습니다. 배경들은. 그런데 여기서 더 중시해야 될 거는 황금 장식을 사용했던 신라왕들, 구슬을 사용했던 신라왕들이 아니라 무덤 안에서 철제 무기가 사라졌다 라고 하는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철제 무기 또는 철 가공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502년에 왕이 신라의 각 고을의 현령한테 명령을 내려보내는데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면 삼국사기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 소나 말을 통해서, 말을 이용해서 농경을 하도록 해라. 자, 쟁기를 가지고 말에 멍에를 씌워서 논밭을 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청농기는 농기구로 사용 못해요. 그러면 나무나 돌을 가지고 농기구를 사용하는데, 나무나 돌을 가지고 농기구를 사용하면 소나 말에 끌리면 바로 부러지죠. 이 얘기는 400년대쯤부터 해가지고 농기구에 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고, 450년대가 넘어서면 쟁기 같은데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력이 줄어듭니다. 소나 말이 대신하니까. 두 번째는 깊이 갈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요. 자, 노동력은 적게 투입해도 생산량은 늘어난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돈이 남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돈이 남으면 어디다 써야 되죠? 사치하는 데 쓰거나, 사치의 미래 가치, 미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데 쓰거나, 또는 내 권력을 키우는 데 쓰거나, 잉여 생산력이 나온 걸 가지고 권력 갈등이 일어납니다. 왕이 더 많이 차지할 거냐, 아니면 귀족이 더 많이 차지할 거냐. 요 전쟁이 450년경부터 528년에 불교를 공인할 때까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신라 내부의 전쟁에서 이긴 부류가 두 집단이에요. 하나는 왕, 하나는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불교가 그 잉여 권력, 새로 생긴 권력을 먹는 지배 주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게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좋아서, 제가 불교 공부하니까 불교 좋은 종교 맞습니다. 불교 좋은 신앙 맞습니다. 정말 탁월한 종교 가르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받아들이는 국가 차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늘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대세로 굳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교가 이익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떤 이익을 줬을까? 어떤 이익을 강하게 줬길래 왕이 앞장서 가지고 불교를 국가 내부로 받아들였을까? 경주는 바닷가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주는 내륙이라서 지금 들어와 있는 횟집들은 이거 도시로 개발되면서 들어온 횟집들이에요. 원래 경주 사람들은 가자미 들어오면 구워 먹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어릴 때는 겨울철에는 가자미 회밖에 없었어요. 회가 먼저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방가의 상에 가면 조선시대 기록에 가자미를 굽거나 찐 기록은 있어도 회를 뜯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 회 문화 자체가 근대 일본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활발해진 문화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경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내륙 도시에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래 경주는 포항이라고 하는 항구, 영일만이죠.
형산강의 하구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이라고 하는 항구,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이면서 안에 주변에 농경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내륙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 저는 처음에 불교 공부할 때 또는 역사 공부할 때 되게 애먹었던 게 경주가 어떻게 신라 천년의 왕경이 될 수 있었지?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경주가 바다를 끼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 근대 이전의 모든 나라들의 수도, 유명한 도시들은 전부 다 항구 도시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 중국의 시안, 항구 도시예요. 납득 안 가시죠? 중국 서안이 어떻게 항구 도시일까? 근데 원래 중국 서안이 항구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황하에서 장안성까지 운하를 개척해 놓고 있어요. 그 운하를 통해서 농산물을 공급을 못하면 서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오랑캐를 막을 군사력을 집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북경도 항구 도시입니다. 남쪽 양자강 삼각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양자강과 황하를 잇는 대운하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북경으로 연결되는 수로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래서 북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쪽 오랑캐, 우리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우리 보면 안시성이 되게 유명하죠. 근데 사실은 안시성보다 요동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요동성이 요하 강변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예요. 평양이 대동강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예요.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옛날에는 바닷가에 항구 못 만듭니다. 천혜의 조건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바닷가에 항구를 건설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바다와 강물이 만나는 곳에서 강 안으로 15km에서 20km 올라가야 됩니다. 자, 서울이 왜 항구 도시죠? 마포나루가 있어서 항구 도시입니다. 바닷물이 지금도 한강 밑에 하구보가 없으면 바닷물이 밀물 때 어디까지 올라오는가 하면 잠실까지 올라와요. 낙동강물이 김해 앞바다에서 어디까지 올라오는가 하면 밀물이 되면 삼낭진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부산이 항구? 상상도 못할 이야기죠. 김해는 항구로 설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으로 둘러져 있거든요. 지금 김해 시내에 조금씩 봉우리 있는 동산들이 가락국 시대에는 다 섬나라입니다. 항구로 들어오는 섬들이에요. 자, 이런 항구를 끼고 있어야만 도시가 발전할 수 있고 이 도시를 중심으로 문화가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지 전체를 다 포함해서 이어지는 문화 전파는 없어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문화 전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닷길을 따라가는 문화 전파는 항구 도시를 따라서 점점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어지는 문화 전파는 오아시스를 따라서 이어져요. 오아시스 도시를 따라서 이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 전파로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과 오아시스를 따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도시 하나하나가 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주도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던 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불교 공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480년, 490년에 왕궁 안에 이미 법당이 들어와 있어요.
법당이 들어와 있어서 이 사금갑조라고 하는 삼국유사 이야기가 있는데 금운고 상자를 활로 쏘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 안에 보면 왕이 성내에 둘러보러 나갔는데, 시가지에 둘러보러 나갔는데 갑자기 말이 날뛰고 쥐가 나와가지고 지적거려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까마귀가 와가지고 깍깍하고 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왕이 좀 개의하게 여겨가지고 까마귀를 따라가도록 사신을 딸려서 보내요. 근데 까마귀를 쫓아가다가 남산 동쪽으로 쫓아갔는데 까마귀는 사라지고 이 연못 앞에 서게 된 거죠. 그 연못 앞에 서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왕의 신하가 헤매고 있는데 연못에서 하얀 옷을 입은 신령이 올라와 가지고 금도끼를 들고 이 도끼가 너의 도끼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이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연못에서 출연한 노인 한 사람이, 신령스러운 사람이 편지 봉투를 하나 내줘요. 편지가 써여져 있는 봉투를 하나 내주는데 편지 끝봉에 이 활을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 가지고 금운고 갑을 향해서 쏘아라. 만약 쏘면은 두 사람이 죽을 것이고 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거다. 그래서 왕이 생각해 보니까 한 명 죽는 것, 두 명 죽는 것보다 한 명 죽는 게 낫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일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은 왕이고 두 명은 일반이니까 화살을 쏴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을 쐈어요. 화살을 쏘고 나니까 금운고 상자에서 피가 흘러내려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왕궁 안에 법당에서 기도를 하는 성녀하고 왕궁 안에서 거주하는 군주하고 끌어안고 통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통정을 하다가 금운고 갑 안에 숨었던 겁니다. 자, 사실은 이 기록이 안에 내부 갈등을 보여주는 기록인데 되게 특이하게 형성화되어 있는 그런 기록에 속합니다. 앞에 까마귀 나오고 말이 나오고 쥐가 나오고 이런 건 다 무슨 얘기냐면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보름까지의 간지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보름 동안에 정치적으로 좀 중요하고 복잡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내전에서 기도를 하던 성녀가 죽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왕의 딸 중에 또는 왕의 후궁 중에 하나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불교 이야기가 안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500년대, 400년대 말 500년대 초반에 왕궁 안에 법당이 있었다. 그리고 기도를 올리는 성녀가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불교가 상당히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527년에 문제의 2차돈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전 역사 전공 안 하니까 역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인 걸 공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 기독교적 시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에서 기독교 신앙이 계속 박해를 받죠. 박해를 받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의 만신들 말고도 기독교도 믿어도 좋다 라고 하는 신앙을 허용을 해요. 이게 신앙의 자유를 로마 시민한테 허용하는 칙령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인 이렇게 세계사에 나와요. 근데 그 글자를 너무 쉽게 고구려 백제 신라에 갖다 쓴 거죠.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 공인은요, 불교 공인이 아닙니다. 불교를 국가 체제, 국가 이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수리망 때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진의 사신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그런데 왕실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72년에 불교가 전해졌는데, 공식 사절단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불교를 믿어라 라고 하는 칙령은 391년에 내려옵니다. 20년 정도 걸려요. 백제가 384년에 공식적으로 불교를 전해봤는데, 국가사절단을 통해서 불교를 믿어서 복을 구하라 라고 하는 칙령은 392년에 내려와요. 역시 한 7,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신라는 그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제가 침략할 때 한 450년, 늦어도 450년대에는 신라 안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불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은 527년, 528년에 내려옵니다. 근데 사실은 칙령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절을 짓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불교를 국가를 통치하는 이념, 제도로서 받아들입니다. 제가 역사학을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자주 부닥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신라 사람들의 불교가 공인되기 전에 비석들이 함자로 세워진 비석들이 신라에 한 6개쯤 됩니다. 480년부터 해서 520년대까지. 근데 다 한자 어들인데 그 단어만 한자예요. 신라말 순서로 그대로 적힌 비석들입니다. 근데 이 글자들 안에 덕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유교예요. 근데 사실은 신라 사람들은 한문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문법을 구사해서 빈문을 새기기 시작한 게 진흥왕 순수비가 첫 번째 빈문입니다. 근데 진흥왕 순수비가 5개가 남아있는데, 순수비에는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진흥대왕, 그 다음에 진흥대왕을 수행한 승려들, 그 다음에 대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순서가 특이하죠. 신하들이 먼저 안 나와요. 스님들이 먼저 나옵니다. 자, 저는 가끔 그런 바보 같은 생각도 하는데, 스님들이 글자를 모르는 왕과 신하들을 속이고 자기 이름을 왕 다음에 앞에 새겼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불교를 국가 체제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중국에 남쪽에는 양이라고 하는 나라, 북쪽에는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두 나라가 다 불교 승려들을 국가 통치의 관료로 활용했어요. 고을에 지방 현령을 내려보내면 승려를 같이 내려보내서 절을 같이 짓습니다. 그리고 승려가 지방 통치의 문관 역할을 해요. 행정관 역할을 해요. 이게 그 당시에 중국의 불교 운용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통치 구조에 속하는 거죠. 이런 시대의 불교를 신라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대로 신라가 국가 이익을 남기고 잉여 생산력을 이익을 얻기 시작했을 때 국가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 불교를 받아들인 거죠. 이게 첫 번째는 국가의 통치 구조 중에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 구조를 받아들이는데 불교가 유리했고, 두 번째는 이 당시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에 인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 반은 전부 다 불교 국가예요. 이 불교 국가를 중심으로 무역들이 이루어집니다. 무역들이 이루어지니까 그 국제 무역 체제에 가입을 하려면 불교를 매개체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도 다르고 이념도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거는 불교예요. 그러니까 공통 매개체를 따라서
소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거죠. 자, 이게 왕들한테 무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농사를 아무리 지어봤자 군사력 못 키워요. 옛날 농사 기술력으로 단위 생산당 면적의 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왕들은 군사력을 어디서 키우느냐? 지방관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군사를 키우지만 왕은 무역을 통해서 군사를 키웁니다. 장사해가지고 남는 돈이에요. 이 장사해가지고 남는 돈에 큰 지분을 주는데 공을 세우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 체제에 편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좋아서 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신라 왕들에게, 신라 사람들에게, 경주 사람들에게 분명한 이익을 줬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종교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거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아니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죠. 저만 생각하고. 자, 세계 전체의 경제 체제를 기독교 문화권이 이끌고 있어요. 주도하고 있어요. 그 기독교 문화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보는데 일정 부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불교가 좋은 종교라서 불교 믿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금 마찬가지 논리가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종교를 자꾸 신앙으로만 보시는데, 근대 이전 시대의 종교, 신앙,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사회 지배 체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익이 된 부분. 자, 원래 경주는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에 왕릉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주 전체로 보면 남쪽 끄트머리에 있죠. 근데 옛날에 동아시아에서는 도시를 설계할 때 옛날에 수도는 한양이고 개경이고 전부 다 계획도시입니다. 백제의 부여, 공주, 한성 다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가 아닌 수도는 없어요. 그런데 계획도시를 지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주례라고 하는 책의 고공기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왕궁을 도시 중앙에 두고 양사방에 벽을 치듯이 관청을 둬요. 그러니까 바둑판 제일 중앙에 왕궁이 있어요. 그런데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오랑캐 시대가 지나가면 왕은 북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나요. 우리가 왕을 향해서 조선시대에 절하면 북쪽을 향해서 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성을 위진남북조 시대가 지나면 도시 설계의 매일 끝에 북쪽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북쪽이라고 하면 여기 왕이 있고 이 앞쪽으로 도시 전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위진남북조 시대의 낙양, 장안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이 왕성이 여기, 왕궁이 여기에 있고 왕궁 정면 앞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제일 큰 절을 지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왕궁을 위한 절을 지어요. 오른쪽에 왕의 조상을 위한 절을 지어요. 자, 요게 남북조 시대의 도시 계획하는데 변화입니다. 근데 경주도 가보시면 아시지만 바둑판처럼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왕궁이 어디 있어요? 남쪽 끄트머리에 있어요. 이 남쪽 끄트머리에 있는 왕궁을 불교 체제를 도입하면서 왕의 힘이 세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귀족의 힘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왕의 힘이 세진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왕궁을 새로 짓는데 그 왕궁을 짓다가 포기를 하게 돼요. 이게 황룡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황룡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절로 바꿔짓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흥왕조에 나옵니다. 근데
법흥왕이 흥륜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지만 흥륜사는 사실은 큰 절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진흥왕이 황룡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는데 이 황룡사는 원래부터 절로 짓던 공간이 아닙니다. 처음에 왕궁을 짓던 공간이에요. 왕궁을 짓다가 황룡사라고 하는 절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되게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공적이었는가 하면 법흥왕이 불교를 체제화시키고 나면 그 왕부터 자기 시대를 대표하는 절을 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왕들이 왕위에 딱 오르면 그때부터 자기 무덤을 파기 시작합니다. 저 경주의 무덤들요, 왕이 재위 기간에 있는 동안에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 무덤이 커집니다. 오래 있지 못하고 빨리 죽으면 무덤이 작아져요. 그런데 불교가 딱 들어오면 왕릉을 더 이상 안 짓기 시작해요. 주변 산에 조그맣게 짓습니다. 조그맣게 짓고 왕릉 대신에 절을 지어요. 그 다음에 왕릉 안에 넣던 구설, 황금을 전부 다 절로 가져가요. 그리고 왕이 자기 한 시대를 대표하는 사찰을 자기 이름을 걸고 짓습니다. 이게 법흥왕의 흥륜사, 진흥왕의 황룡사, 진평왕의 황복사, 선덕여왕의 분황사. 진덕여왕은 힘이 없었죠. 짧은 치세였고, 그 다음에 태종무열왕은 통일전쟁하느라 절을 못 지었어요. 그 다음에 문무왕의 사천왕사, 신문왕이 자기 아버지 핑계를 대고 짓는 절이 감언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왕릉은 왕하고 왕비만 가요. 근데 절을 지으면 왕이 살던 시대의 신하, 병사들까지 전부 위패가 절로 갑니다. 자, 이게 묘하죠. 왕이 혼자 가는 무덤하고 왕이 자기 시대의 신하들과 병사들을 몽땅 다 끌고 가는 부처님 옆자리. 자, 권위가 어느 쪽이 더 살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절이 더 산다라고 하는 거죠. 왕으로서는 왕릉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일 거예요. 그리고 이 절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황룡사의 선덕여왕이 643년에 황룡사에 구청탑을 짓게 됩니다. 이 구청탑을 짓고 이 구청탑이 여기가 황룡사거든요. 구청탑이 신라의 중심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 구청탑이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일 꼭대기가 81m입니다. 지상으로부터. 건물의 높이가 63m고 위에 상계의 높이가 17m 정도 돼요. 그래서 81m니까 우리 요즘 아파트 높이로 하면 27층. 자, 그 시대의 27층은 보기 드물죠. 그러니까 이 27층 건물을 경주 시내 어디에서 봐도 다 보입니다. 거기에 두고서 신라의 사방에 성산을 조성을 했어요. 자, 서쪽에 선도산이 있습니다. 이 선도산이 박역거세의 어머니가 신이 된 곳이에요. 박역거세의 어머니가 중국으로부터 와가지고 혁거세를 놓고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여신이 됩니다. 이게 선도산이에요. 자, 남산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동쪽의 토암산은 석탈해가 온 땅이에요. 그래서 탈해 석시족의 본거지에 해당하는 땅이 토암산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에 금강산이 있는데 이건 불교 들어오고 난 뒤에 생긴 산이죠. 그런데 금강산 자리가 김씨, 김할지 집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도 경주 김씨 문중 종묘가 그쪽에 있습니다. 자, 요렇게 사방에 내산을 두고 여기 중앙에 황룡사를 오히려 도시의 중심에 둔 특이한 도시가, 특이한 왕도가 신라 경주라고 하는 왕도입니다. 근데 이 왕도를 짓는 특징에 이 물길이 관련되어 있어요. 자, 요 간격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비스듬히 사선을 그으면 나머지 지역, 집이 꽉 차 있는 지역들은요, 원래는 저섭지라서 사용 못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불교가 딱 들어오고 체제화되면 그때부터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작해요. 자,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구가 튼튼해졌다는 얘기죠. 이 튼튼한 도구를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의 머리를 빌려서 일종의 토목 사업을 해요. 150년 동안. 700년 초반에 끝납니다. 북천 흘러가는 강물 바닥을 파내가지고 양쪽으로 제방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서천 내려가는 강바닥을 파가지고 양쪽으로 제방을 사요. 지금 경주 가시면 천을 따라서 있는 높은 고수부지 도로 있죠. 그거 다 1500년 전에 만든 겁니다. 토대는. 이 토대를 만들고 안에 그래도 제방을 쌓았는데도 제방을 높였는데도 혹시나 홍수가 지면 물이 넘칠까봐 제방 안에다가 숲을 가꿔요. 숲을 가꾸고 숲 안에다가 절집을 짓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 황룡사가 있는데 황룡사 옆에 분황사가 있어요. 요 저섭지의 첫 번째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법문호수가 있습니다. 이 법문호수가 안이 되게 넓어요. 안에 법문호수 뒤편에 가면 덕동호라고 하는 호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토암산 깊은 자락에 물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걸 우리가 순머리라고 부르는데 요 좁은 계곡을 통해서 쏟아져요. 비가 오면. 그러니까 여기쯤 오면 아주 거친 물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 전체를 다 범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산강이 강폭이 되게 넓은 것 같은데 울산쯤 가기 직전부터 해가지고 그 방구대 안각화라고 들어보셨죠? 그 방구대 안각화 있는 동울이 다음부터 해가지고 형산강이 시작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산꼭대기에서 형산강, 영일만까지 가는데 역시 거리가 짧은데 물의 흐름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물의 흐름들을 방어하는 자리, 요 넘치는 자리에 절을 지은 거죠. 자, 요런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절을 지으니까 신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경주 안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절이 성벽을 대신해서 도시를 지켜주는 방어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불교를 믿던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해서 중국과 한국의 국가들,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경을 지을 때도 왕성과 성벽을 따라서 절을 지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나라를 보호한다, 이런 개념을 불교에서 계속 역사 시대에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물리적으로도 그 장치를 했습니다. 이런 형국으로 절집을 지어서 실제 신라 사람들을 보호하는 형태의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150년의 토목공사예요. 도시설계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쩔 수 없이 중앙에 남산 바로 윗자락에 자리를 잡았던 신라의 왕족들이 불교가 들어오고 토목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양자를 결합해가지고 경주 시내를 개발을 한 거죠. 여기에 그리고 주변부 6촌까지 합해서 전성기에 호구 숫자가 17만 8,936호. 자, 학자들은, 역사학 하시는 분들은 저게 입구자가
호자로 잘못 바뀐 거다. 입구로 기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 호가 보통 5명에서 10명 정도 계산합니다. 한 가구니까. 그럼 이 숫자 그대로 계산하면 전성기 경주에 100만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25만 2천 명쯤 됩니다. 1500년 전이에요. 아니죠. 1200년 전에. 자, 근데 저는 저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요 당시에 중국 장안 낙양의 인구가 보통 80만에서 120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신라가 경주 한참 번성할 때 서라벌 왕경이 한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거든요. 손꼽을 때는 5개, 5대 도시 안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 동로마, 그 다음에 아까 남쪽에 있는 푸난,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 반도가 항상 거기가 집중하는 인구가 되게 높아요. 농산물이 1년에 3번 농사 지으니까. 그 다음에 중국의 2개 도시 정도. 그 다음에 신라, 서라벌 이렇게 꼽습니다. 그러니까 전성기 인구가 한 70만, 50만에서 70만 사이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학자 삼국사기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땔감 사용하지 않고 수철을 사용했다. 저는 이 기록 때문에 50만에서 70만이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땔감을 주변에서 못 구한다는 얘기예요. 사치스러워 가지고 연기 안 올리고 불 떼기 위해서 수철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땔감을 가까운 데서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살림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먼 데서 땔감을 구해오는 거예요. 먼 데서 구해오려면 가볍게 해야 되죠. 그래서 수철 구워서 가져오는 겁니다. 수철 구워서 가져올 정도로 주변의 살림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 훼손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50만 내외는 충분히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 하나. 조선시대 한양은 처음 15만에서 시작해서 일제시대 때 가장 커졌을 때 30만이었습니다. 납득이 잘 안 가시죠? 그런데 신라, 고려는 무역으로 부를 쌓았던 상업국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개경에는 성화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만두집이 있어요. 고려시대 개경에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대장금이 있죠. 대장금 드라마에 보면 밀가루를 금분이라고 불러요. 금가루라고 불러요. 밀가루가 귀하다는 얘기죠. 근데 바로 옆에 중국에 양자강 북쪽은 전부 다 밀농사 짓는데 조선은 밀가루가 귀해요. 왜? 조선은 농사 짓는 국가였어요. 농사 짓는 국가는 좁은 지역에 아무리 인구 많이 먹여 살려봤자 20만 넘기 힘듭니다. 그런데 무역국가는 좁은 지역에 그보다 배 이상 되는 인구를 먹여 살려요. 자, 고려는 중국 강북 강남에서 곡식을 마구 들여오니까 길거리에서 만두를 팔았다는 거죠. 조선은 밀가루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국가 사회 구조의 차이입니다. 근데 왜 제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느냐 하면 불교는 농촌에 있었던 종교가 아닙니다. 인도에서부터 도시, 상업을 배경으로 성장했던 종교고 상인들이 무역하는 길을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했던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도시형 플러스 상업형이에요.
그래서 도시형 상업형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경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기 마련입니다. 경제적 이득을 안목에 둔다라고 하는 거죠. 성녀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안목을 활용을 하는 데 따라서 신라가 성장한 거죠. 그 설계도를 첫 번째로 제공한 사람이 신라에서 누구냐? 무코자 혹은 아도라고 불렸던 선산에 와서 불교를 처음 신라에 전했던 스님입니다. 그 스님의 계획도 안에 들어있어요. 7개의 절이. 그 7개의 절이 신라 전성기의 신라 경주신의 전체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덕여왕의 이야기에 보면, 자, 이 이야기만 하고 끝. 선덕여왕이 죽기 전에 3가지를 예언을 했어요. 그 중에 마지막 예언이, 첫 번째 예언은 모란꽃에 향기가 없다. 두 번째 예언은 여건국에 백제군사가 쳐들어왔다. 세 번째 예언은 내가 죽으면 도리천에 묻어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진짜 예언한 날짜에 죽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도리천에 묻어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신하가 묻습니다. 장사는 언제 돌아가시겠다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무덤자리 도리천은 어딥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이 답변한 게 낭산의 남쪽 봉우리에 묻어라. 그래서 실제 선덕여왕의 무덤이 낭산의 남쪽 봉우리에 있어요. 자, 요게 낭산이거든요. 낭산인데 요 북쪽에 있는 게 북낭산, 남쪽에 있는 게 남쪽 봉우리 이렇습니다. 남산의 낭산이거든요. 근데 여기 꼭대기에 선덕여왕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선덕여왕은 도리천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도리천인 게 언제 밝혀졌는가 하면 선덕여왕의 다음 대왕, 문무왕이죠. 문무왕이 이 낭산의 남쪽 기슭에 사천왕사라고 하는 절을 지으면서 여기가 도리천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는 세계의 중앙에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에 혹시 가보신 분들은 절에 기도할 때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을 겁니다. 사바세계 남선부주 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 주소가 나오는데 그 중앙에 있는 산의 이름이 수미산이에요.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수미산을 걸어서 올라가면 중간점에서 수미산을 보호하는 4개의 하늘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이게 사천왕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가시면 사천왕문이 있죠. 그 다음에 지나가면 산 꼭대기에 가면 산 꼭대기에 걸려있는 하늘의 이름이 도리천이에요. 이 도리천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드라, 제석천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은 죽어서 도리천에 제사 지냈다. 왜? 밑에 사천왕이라고 하는 절 이름이 생겼으니까 도리천이 선덕여왕의 땅이 된 거죠. 근데 요게 선덕여왕이 죽을 때의 경주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요 안은 도리천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요 안은 도리천이어서 부처님이 사는 땅이에요. 라고 하는 개념을 신라 사람들이 형상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칠처가람, 아도화상이 예언한 칠처가람이 680년에 나오면서 이렇게 나와요. 달구벌로 천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달구벌 못 간다.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부처님의 인연이 있는 땅이 여기 스라벌인데 달구벌 가가지고 우째 살라고. 그래서 왕이 결국은 천도 못하고 경주에 주저앉아요.
자, 요때쯤 되면 160년 불교가 들어온 지, 국가 체제가 된 지 160년인데 신라 사람들 자체가 이제 불교를 가지고 정치 전쟁을 하고 있죠. 자, 요게 조금 더 지나가지고 한 100년쯤 지나면 750년대에 토암산에 불국사라고 하는 절이 지어집니다. 근데 불국사라고 하는 절이 지어지는 시점이 좀 있어요. 요 절 불국사를 지을 때쯤 되면 울산이 주요 항구인데 울산으로 가는 게 불국사 앞을 지나갑니다. 길이. 근데 불국사 앞에까지 가는 길에 왕궁부터 해가지고 불국사 앞까지 가는데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집이 계속 연이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천만 미터로만 가도 비를 안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불국사를 짓습니다. 불국사를 짓고 이 토암산에 불국사를 지어놓고 이 반대쪽 경주라고 하는 사바세계 전체가 불국토야라고 하는 도시 확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국사가 절이 불국토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경주 시내 전체를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서 불국사를 다시 짓는 거예요. 자, 신라 사람들은 도시 설계를 원래는 자연적 지리 여건에서 못 벗어나다가 불교가 들어오고 나면 유교적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다가 바로 포기를 하고 불교적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불교적 사고에 따라서 도시 설계를 계속 중첩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신라의 불교, 또 서라벌이라고 하는 도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원령에 해당합니다. 왜? 신라 경주 사람들이 고려가 창업할 때 개경으로 인구의 반이 이주당해요. 그 다음에 그 개경의 인구가 조선이 건국될 때 한양으로 이동하죠. 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면 폐허가 된 땅에서 나라가 다시 일어섭니다. 근데 난립하는 서울 도시 계획을 보시면 계획이 없어요. 네모난 나무 상자만 계속 지어 올리죠. 자, 이념이 있는 생각, 어떤 생각을 건축물 도시계획에 반영한다는 생각, 이걸 우리는 역사문화적 경험이라고 부르는데 그 역사문화적 경험이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역사문화적 경험은 서라벌, 경주에서 시작됩니다. 경주에서 개성으로, 개성에서 한양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근대화 산업화하는 와중에 우리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놓쳐버렸죠. 그리고 난립하는 투기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걸 보지 않으려면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살림의 최소한의 방어막을 주려면 우리가 봤던 역사문화적 경험을 지금 현재 아니 내일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신라 불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불교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불교학자니까 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경험을 우리 시대에 가지고 오고 내일 적용해야만 우리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살림살이가 나아집니다. 우리처럼 각박한 삶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안 되죠. 이거 과거를 돌아봐야만 나오는 교훈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